예, 연말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의 낙폭은 또 조금 생각보다 큽니다. 10시에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주제부터 보고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연말 랠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까? 오늘 당장 편안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감, 생산자 물가 나오면서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1% 정도 지금 밀려가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것인지 오늘의 하락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 상황이 펀더멘털로 좋아지는 시장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단기 랠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히 시장이 올라오는 거는 안도 랠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정점을 찍고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라는. 근데 상대적으로 지수라든지 각 개별주들은 이미 그 최악의 상태까지 감안된 상태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쇼커버링과 함께 이제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면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 종목 들고 있는 거가 이렇게 안 오르지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자체가 지금 뭐 최근에 뭐 2, 3주 내로 굉장히 많이 올라긴 했지만 모두가 다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으면 거기서 또 추가적인 시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강세장은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눌림을 받고 또 다시 가는 게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의 흐름은 어떤 순환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쇼커버링에 의한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7, 8, 9월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섹터나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번 달에 있었던 강세 이 반등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못 가더라. 왜냐하면 당연히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사는 그런 수급도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이제 대형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종목을 팔아가지고 옮겨가야 되는 이런 수급도 있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순환 매장, 특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쇼커버링에 의한 순환 매장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각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의 어떤 종목들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 종목들이 다시 눌림이나 시장의 단기 조정을 받고 또 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온 근거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였고 그동안 낙폭과대주들로 인해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서 이 반등 성공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음 그 넥스트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각 종목이나 섹터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 이후에 다시 또 가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장 반등에 따라 올라온 종목들이 다시 또 원위치로 가는 흐름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연말 증시를 즐기기는 어렵지만 순환매 장세 패턴으로 나온다. 그 가운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오늘의 1% 하락, 종목별로는 한 2, 3%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거보다 낙폭이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속으로 하는 생각은 뭐 이 정도 못 버티면 사실 투자는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이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 섹터의 움직임들 어느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뭐 큰 이벤트는 없다. 많이 빠졌고 그 시장에서 어떤 인터넷 관련주들이 특히 낙폭과대주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마 좀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차원이었고요. 근데 전형적으로 네이버 같은 종목이 그런 거죠. 낙폭과대에 따른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쇼커버링이 같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30조 되는 종목이 당일날 10%가 오를 수 있는 거는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조정받았던
이런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났던 거고요. 그 어제 보면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또 계속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또 다음 섹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피오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사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거의 한 5-60% 정도가 올랐거든요. 순수화학회사라는 맞습니다. 피오캠. 예. 근데 어차피 내년에 다 침체가 올해보다 안 좋은 걸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5-60% 정도 올랐다는 거는 쇼커버링,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셌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강한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 사실 SK바이오팜 최근에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SK바이오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바이오센서, 시젠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히려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현상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어떤 안도감이 있고 더 이상 바닥이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올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셌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순환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여전히 많고 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런 순환 매력.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정말 공부를 뭐 이렇게 깊이 파셔가지고 난 이걸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의 종목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일부 어떤 뭐 좀 트레이딩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종목들을 이번 장에서 잘 갈아타셨다고 한다면 올해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손실을 보셨던 그런 부분을 복구하실 수 있고 또 복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몇 가지 주목할 섹터를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 오늘 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관심 종목도 히든밸류 종목도 바이오 쪽에서 가져오셨어요. 바이오도 주목할 섹터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지만 늘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뇌리 속에는 바이오는 변동성과 위험 쉽지 않은 그 요인들이 내재돼 있어요. 지금 바이오 관심 가지면서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코로나 이후에 그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바이오 쪽 섹터도 V자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여전히 산업적으로 가장 이 코로나 이후까지도 이 타격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 매출이나 이익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자금을 수혈하면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 임상이 다 멈춰버렸죠. 사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신약의 어떤 우수성을 시장에 얘기하면서 또 자금을 다시 조달하고 그걸로 또 R&D를 계속하고 이게 이제 순환이 됐던 건데 코로나에다 묻혀버렸죠. 코로나 때는 그게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에 어떤 이런 진척이 없다 보니까 근데 계속 R&D 비용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반환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왜냐하면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임상을 충분히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20년 이후에 지금 2, 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안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 10월쯤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바이오 쪽은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된다. 하나는 정말 이제 뭐 어떤 파이프라인이 좋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시장에 인정받는 그런 흐름보다는 임상을 성공해서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분명히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R&D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자금 조달 이슈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제 CB나 BW를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 자금 조달했던 회사들이 그게 안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그래서 올해도 유상증자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부적으로 현금이 유보돼 있는 회사들, 충분히 현금이 유보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는 좀 내년도 흐름에서는 이제 옥석가리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그 표 잠깐 보여주시면요. 국내 제약사들의 CBBW 발행액이 2022년에 줄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줄었으니까 자금이 덜 필요한 거라 이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 안 됐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비교가 너무 명확하게 되는 네. 차트인 게 21년도에는 거의 한 1조 5천억 네, 정도가 네. 됐는데 지금 3천억을 겨우 넘는 수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수치가 17년보다도 지금 17년과 거의 유사한 예.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예, 없다 그러니까요. 보면 돈이 많아서 자금을 맞습니다. 이제 조달한 안 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자금 조달뿐만이 네. 아니고요. 그러면 이전에 보면은 21년, 20년, 19년도에도 그럼 엄청나게 자금 조달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전환일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네. 돈을 갚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들 중에서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회사가 지금 체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금이 예. 얼만큼 남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CBBW 발행 잔량 상위 기업 순인데요. 네. 이 10억 단위니까 뭐 판매신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 이슈가 걸리는 거죠. 나중에 저 돈을 어떻게든 예. 갚든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주식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지금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주식 전환은 굉장히 힘들죠. 그럼 결국에 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위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 물량 이슈에 관한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뭐 옥석 가리기 얘기할 때 소부장 이런 것보다도 바이오가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어떤 겁니까? 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맞습니다. 예, 한번 하셨죠? 언급을 드렸고요. 예.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상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이번에 레이저 티닙 단독 투여 삼상에서 글로벌 삼상에서 그 약효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성공한 것이고요. 네. 12월에 아마 이제 12월 3일에서 4일로 이제 아마 계획돼 있는데 에스모에서 그 상세 데이터를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일단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본업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R&D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으로 보신다면 유한양행, 그러니까 너무 바이오 주식들의 어떤 이런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유한양행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삼상이 성공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용화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이제 신약에 대한 상용화가 물론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미 2차 치료제로서 쓰이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그 임상 3상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인 것은 1차 치료제를 비교했을 때 그 1차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 비소세포 폐암 시장의 2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는데 이미 지금 뭐 올해는 300억, 내년에 500억 정도로 지금 갈 것 같고요. 만약에 1차 치료제로서 인정받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매출만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글로벌리하게는 그 타그레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조에서 8조 정도 지금 판매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약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타그리소에 비교했을 때 전혀 약효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상용화가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다고 말씀드리기 좀 약간 그렇고요. 오스코텍에서 라이센스 인을 한 유한양행이 그걸 다시 이제 얀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 거기 때문에 네. 권리는 오스코텍이 6, 유한양행이 4가 돼 있고요. 오스코텍도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슈가 해결됐죠. 왜냐면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를 발표함으로 해서 1,0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이제 이미 그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은 그 하반기 뭐 12월에 있을 어떤 그 학회에서의 어떤 상태 데이터,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1차 치료제로서의 어떤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리 그동안에 많은 회사들이 그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과연 누가 이것을 임상에서 상용화를 성공하냐가 중요한 건데,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가장 근사한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다.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얀센에서 향후에 얀센의 어떤 큰 파이프라인을 이끌어갈 5가지 그 큰 어떤 파이프라인 중에서 유한양행과 함께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레이저팀과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병용 치료하는 건 내년에 또 삼상이 이제 끝나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예.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이오 주식도 옥석가리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오기 되는 회사들은 기존의 바이오 주식들이 받았던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받아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말씀드리겠고요. 두 회사는 뭐 전혀 다른 회사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레이저 티닙이라는 비소세포 폐암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예. 두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을 갈 거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좀 대형주로 네. 좀 안전한 그런 대형주로 대형 제약사를 원하신다면 유한양행. 왜냐하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작은 이슈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 굉장히 강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오스코텍이 한 15%, 16% 훨씬 강했죠.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온 게 바로 그 공매도의 쇼커버링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뭐 전 충분히 더 여기서 쇼커버링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주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아니면 좀 탄력성 있고 좀 순수 바이오텍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스코텍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스코텍은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4,000원 정도로 잡고 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이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가까지 쉼없이 가고 목표가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사실은 12월 초에 이게 뉴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급등은 아니지만 급등하면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또 좀 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가격 전략은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주목할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